안녕하세요. 어느덧 훌쩍 50대가 된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딸이 한 명 있어요. 세상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특별하지 않겠냐마는 저희 딸은 제가 가슴으로 품은 아이라 저에겐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가 한참 힘들었던 시절에 제 인생까지 바꿔줬던 일이 있었는데 요즘 훌쩍 커버린 딸을 보며 왠지 모르게 옛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혼 전엔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단골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남편도 이미 30을 훌쩍 넘기고 하는 결혼이라 양가에서는 다른 건 따질 것도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양쪽 집안 형편이나 저와 남편의 수입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워낙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는 결혼하고 살면서도 시집살이 같은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았던 결혼 생활에도 상대하기 싫은 시댁 식구가 딱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남편보다 4살 많은 누나이자 저의 형님이었네요. 게다가 형님은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유독 허영심과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도 첫인상이 참 별로였는데요. 그도 그렇게 초면임에도 조심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노골적인 질문을 저에게 퍼부었어요. 저기 그쪽 부모님은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어? 설마 빚은 없으시지? 네? 글쎄요. 재산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두 분 노후 자금 정도는 이미 마련하신 걸로 알고요. 빚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마 있어도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금 정도일 텐데 그것도 이제 끝날 시기가 다 됐고요. 아 그래? 그 아파트는 혹시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대단지 아파트지? 그럼 팔면 돈이 좀 되긴 하겠다. 아 오해는 하지마. 우리 부모님이 워낙에 그런 질문을 못하는 편이라서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야. 결혼은 1년지 대사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예비후 캐는 시집 올 때 얼마나 들고 올 거야? 네? 얼마라뇨? 아우 답답해. 결혼 자금으로 얼마 들고 올 거냐고. 예단이나 혼수는? 설마 둘이 대충 하기로 한 거 아니지? 그게 벌써 어머님이 예단은 기분만 하자고 하셨고 혼수는 저희 쓸 것만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봐.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시어머니면 좀 노골적으로 굴어도 되는데 그럼 다 됐고? 예단 준비할 때 설마 낼 건 없는 거 아니지? 내가 남동생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 대부분 만만하게 명품백이나 명품 코트 정도 받는 것 같더라. 나도 그 정도만 받을게. 저는 형님의 그 말이 참 황당했어요. 사실 예단 준비하면서 형님에게 따로 뭘 사줘야 한다는 건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뒤에도 형님은 저에게 계속 대놓고 돈에 관련된 질문만 해대는데 속으로 저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네요. 그리고 저는 당연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지만 형님이란 여자가 너무 이상하니 그로 인한 시집살이를 하는 건 아닐까? 솔직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형님에 대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고 남편은 자기 누나 때문에 다 된 결혼이 엎어질까? 걱정이 되었는지 명품 선물 받을 날만 기다리는 형님에게 기대도 하지 말라며 못을 박았고 그 뒤부터는 알아서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주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 비로소 안심이 되어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시부모님의 예쁨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딸 하나를 더 갖고 싶었다던 시부모님이라 그런 저를 꼭 막내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배가 아픈 형님은 걸핏하면 저에게 신호의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과 시부모님이 적절하게 그런 형님을 잘 막아주셨고 그 때문에 신경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형님 일로 큰 문제가 된 적은 다행히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형님은요. 남편보다는 4살이 많고 저보다는 9살이 많은 골드미스도 지난 그냥 누가 봐도 노처노였어요. 하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그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갔거든요. 하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결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저에게 소개해줄 남자가 없는지 물었어요. 옳게 주변엔 능력 있고 생긴 것도 훌륭한 그런 남자 없어? 형님, 그런 남자 있었으면 제가 시집 갔죠. 어머, 지금 옳게 나한테 농담하는 거야?
내 동생이면 올케한테 차고 넘치지. 보기랑 다르게 올케 욕심이 많구나. 저는 속으로 내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너보다 더 많겠니?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뭔지 시댁 식구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었고 그저 어색하게 웃어 넘겼는데요. 웃지만 말고 정말 없어? 글쎄요. 아, 제 친구 오빠가 형님이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녀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그 사람 월급이 얼마냐? 그야,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죠. 근데 그 나이면 직급이 있으니까 꽤 벌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월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줄 수 있나? 네? 1,000만 원이요? 에이, 형님. 그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죠. 그거 봐. 월급쟁이는 뻔하다니까. 그래서 난 전문직이 좋아. 의사, 변호사. 그게 힘들면 회계사 정도는 돼야지. 형님, 제 주변엔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은 없어요. 형님 주변에도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떠세요? 벌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벌이가 좋으면 없던 애정도 생기는 법이야. 난 절대 쥐꼬리만한 생활비 받고는 못 살아. 남자가 1,000만 원씩은 생활비로 내놔야 나도 살림하면서 어디 나가서 빠지지 않지. 요즘은 전업주부들도 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알지? 설마 형님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시게요? 올게 몰랐구나. 나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야. 그렇게 욕심이 가득가득한데 꿈이 현모양처라니.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철이 없어도 한참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결혼으로 팔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할 정도였죠. 그리고요, 이 말은 참화면 전에 하지 못했지만 저희 형님은 그렇게 조건을 따질 입장은 아니었어요. 저희 형님이야말로 외모도 능력도 나이까지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월급도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수준이라 마흔이 넘도록 본가에서 독립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나오는 카드값이 매달 허덕이는 형님을 보며 어쩌면 형님은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형님은 그런 처지임에도 그렇게 남자 조건을 따지면서 저에겐 평범한 회사원인 자기 동생이 저보다 아깝다며 또 저에게 너무 가분하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떠받들고 살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럴 때면 이런 말도 꼭 했었죠. 요즘처럼 어려울 때 다달이 월급까지 오는 남자가 어디 흔해? 올케는 허물만 멀쩡하지? 고정 수입이 없잖아. 정말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유가 어쨌든 저에게 형님은 밉상 중에 상밉상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형님이 시집을 못 가고 계속 저러고 산다는 것도 저에게는 은근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짝은 다 있다는 말이 맞는 건지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댁에서 형님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다며 가게 영업이 끝나면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님이 하도 눈이 높으니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을까 많이 궁금했는데요. 막상 데려온 남자를 보니 형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한 눈으로 형님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남자 집안이 부자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도 민망한지 저에게 형님이 신세한탄 하듯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나도 결국 이렇게 시집을 가네? 올케, 솔직히 아까 고소했지? 아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인상 참 좋으신데요? 형님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야. 나를 엄청 오래 좋아했거든. 내 나이도 내 나이지만 저 남자도 평생 나 기다리다가 총각 귀신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구제하기로 했지. 사실은 형님도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으휴, 가만 보면 올케는 참 여우야. 결국 이렇게 월급쟁이한테 시집갈 거였음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었는데 형님은 그 뒤에도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은지 꼭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여자처럼 굴었어요. 어느 누구도 형님에게 시집을 가라고 등 떠민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무슨 복인지 형님과 결혼할 뿐인 나이가 많다는 것 빼고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도 형님이라는 욕심 많은 여자와 함께 사는 건 어려운 일인지 결혼 후 형님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시댁과 저희 집에 자주 오곤 했어요. 올케 미안한데 나 여기서 며칠만 지내다 갈게.
네? 하루도 아니고 며칠이나요? 왜요? 이번에도 싸우셨어요? 말도 마.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내 말이면 오케이라고 하더니 무슨 남자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싹 바뀌냐?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올케가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싸우지. 이제 엄마도 싸우면 집에 오지 말래. 그래도 두 분이 잘 풀어가셔야죠. 저도 그 이랑 결혼 초에는 엄청 싸웠어요. 각자 살던 방식이 다르니까 어쩌면 싸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맞춰 가시는 거니까 두 분이 잘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집 나오신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있잖아, 올케. 우리 남편은 남자면서 야망이 없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맞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소박해도 너무 소박해. 그러니 대화를 해도 답이 없지. 아, 그런 문제셨구나. 하긴 중요한 문제긴 하네요. 그치? 아, 나는 정말 어쩌다 이러고 사는지 요즘은 답답해서 속이 터져. 그리고 있잖아. 우리 시댁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 그런데 산부인과 다녀왔더니 정자가 영 시원치 않아. 이러다가는 애도 못 갖겠어. 올케는 늦게 결혼해도 결혼하고 바로 애 가졌잖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알아. 근데 짜증나고 답답한 걸 어떡해?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라도 좀 하든가. 올케, 나 그냥 이혼할까? 형님은 나름 꽤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뜩이나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곧 죽어도 대단지 아파트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여건상 그것도 못해서 결혼을 계속 청약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그 아파트 당첨되면 뭐해? 그 대출금 갚느라 자기랑 나 고생만 할 텐데 우리 그냥 이 집에서 만족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셔서 형님 속이 뒤집힌 날도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당장이라도 직장은 그만두고 싶다던 형님이었는데 그마저도 한푼이 아쉬워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형님은 결혼 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이 금방이라도 더는 못 산다고 이혼할 것 같아 불안해했는데 그래도 부부 사이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싸웠지만 점차 그 횟수가 줄었고 잘 사는지 잠잠했는데요. 그렇게 1년이 넘어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 100일이 넘어갈 즈음 남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 누나가 남의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애 없이 둘이 잘 살면 될 텐데. 에이, 그건 아니지. 애를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봐. 몸은 힘들어도 우리 아들 낳고 얼마나 행복해. 그야 우리는 우리니까. 근데 우리 누나는 자기 자식도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한데 하물며 남의 자식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원래 여자는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 아이 키우면서 형님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실 거야. 솔직히요. 저도 남편과 비슷한 마음이긴 했어요. 하지만 큰 결심을 하신 만큼 형님이 꼭 예전보다는 더 성숙해지길 진심으로 바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부질없는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리고요 몇 달 후 형님이 입양한 조카를 식구들에게 소개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는데 놀랍게도 형님이 입양한 아이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 7살 여자아이였어요. 보통 입양할 때 보면 신생아는 아니더라도 아기를 입양하는데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듣기로 저 정도 나이가 있으면 입양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순간은 형님이 정말 달리 보였어요. 조금 오바해서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형님 저는 정말 놀랐어요. 대단하세요. 보통은 많이 어린 아기를 입양할 텐데 말도 마 친구들이 왜 다 큰 애를 입양하냐고 얼마나 왈가왈부를 하는지 지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 많더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당연히 저희 아들이랑 비슷한 아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올케를 보니까 갓난애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잠도 못 자고 맨날 안고 있어야 하잖아. 난 절대 못해. 아 그거였어요. 저는 입양의 기회가 잘 없는 큰아이를 일부러 선택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수월한 큰아이를 선택한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형님의 선택으로 저는 조카가 생겼고 조카는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예의도 바르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원래 제가 아들도 좋지만 딸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카 아이가 반갑고 왠지 모르게 정해갔어요. 그렇게 아이를 입양한 형님들은 몇 달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시어머니 말씀으로 그렇게 바라던 청력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형님은 아이도 갖고 원하는 아파트까지 가지게 된 건데 이쯤이면 모든 게 형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젠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자꾸 마음에 쓰이는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었고 혹 아파트 계약금 같은 금전적인 것이 마음이 쓰여 그러신가 저도 슬슬 걱정이 되었는데요. 당첨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며. 그래서 내가 우정이한테 슬쩍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입양한 민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애 없이 둘만 있었으면 어려웠을 거래.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설마 우정이 그거 아파트 청력 때문에 인지 입양한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에 가고 싶어도 누가 그것 때문에 애를 입양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입양하는 건 뭐 쉽나요? 형님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복잡하던데요. 그렇지? 내가 괜한 오버하는 거지? 네, 절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내 딸이 좀 철이 없어도 그 정도로 한심하진 않을 거야. 맞다, 고맙다. 내 덕에 오늘 밤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저희 형님이 욕심이 많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그게 할 짓은 아니잖아요. 제가 비록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정말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도 이상하리만큼 딱딱 떨어지는 아파트 위치며 입양 시기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아니길 바랬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형님은 그렇게 기다려던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아들과 형님의 딸도 그제 제법 컸는데요. 무엇보다 형님의 딸이 의젓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외숙모인 제가 언제 저렇게 컸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사실 그 3년 동안 형님이 바쁜 날엔 조카 아이는 대부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카와 저는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큰 딸이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형님은 점점 억지 같은 날을 만들어 다 큰 딸을 저희 집에 보내셨는데 방학 땐 뭐 거의 저희 집에 있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조카가 싫지 않았고 워낙 조카 아이를 예뻐했기에 형님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조카 아이가 저희 아들을 잘 봐주기까지 하니 제가 더 고마울 때가 많았어요.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보육원에서 동생들 많이 돌봤다며 어떤 때는 저보다도 더 능숙하게 저희 아들을 보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원래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쁜 조카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딸 욕심이 그렇게 났었는데 형님은 저와는 반대로 자기 딸 민지를 귀찮아하는 날이 많았어요. 옳게 원래 기집애는 그렇게 정이 안 가나? 아들은 어때? 든든해? 든든하긴요. 사고나 안 치면 고맙죠. 민지야말로 든든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쁘고 예쁘긴 개쁘. 그래도 막 데려왔을 때는 이쁜 구석이 좀 있었는데 사춘기라 그런가? 징그럽네? 네? 무슨 그런 말을 다 똑같이 걷는 거죠. 형님 아이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지는 형님이 가슴으로 품은 아이고요. 그래, 맞아.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 낳았다고 하잖아?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그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민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래 아이들은 자꾸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진짜 예쁘게 큰데요. 그래? 옳게는 뭐 자기가 낳은 애 키우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말은 힘들다고 해도 사실은 예뻐 죽겠지? 그럼요. 세상에 자기 자식이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쩐지 형님은 민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고 민지도 그걸 아는지 자꾸 형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님은 민지를 정말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셨기에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친구들이랑 4박 5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방학도 아닌데 저에게 민지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못해줄 것도 없어서 그날도 알았다고 했는데 4박 5일 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임에도 민지를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데 속상하기도 이번엔 민지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 저희 엄마 아빠는 친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친자식이 아니고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했을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지를 꼭 안아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외숙모는 민지 같은 딸을 너무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를 봐서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도 고모부님과 싸우고 있었는지 형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옳게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민지가 저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참 듣고도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참 경사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임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임신을 했으니 집안이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민지도 걱정이었어요. 민지 역시 동생이 생겼다는 것에 반갑기보다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민지의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교에 들어가면서 형님은 저의 카페에 찾아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임신해서 달달한 것이 당긴다며 저희 카페에 있는 케이크와 빵들을 서슴없이 먹곤 했었네요. 원래 임신하면 이렇게 달콤한 게 시도 때도 없이 당겨?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형님은 유독 그러신가 봐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단 것만 드시면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또 그런 거야? 임신하니까 신경 쓸 게 은근 많네? 게다가 민지 그것까지 내가 종일 챙겨야 하고. 민지는 요즘 어때요? 학교 잘 다니죠? 민지 그거 말도 마. 가뜩이나 정도 안 가는 게 사람이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 터진다.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애가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기사 제대로 된 부모면 애를 보육원에 버리겠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어? 형님 그런 말은 좀 듣기가 그런데요. 민지 부모는 이제 형님이랑 고모부잖아요. 형님이 지금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데 민지 진짜 착하고 바른 아이예요. 오히려 저희 은찬이가 문제죠. 남자애라 그런지 크면 클수록 사고치는 범위가 넓어져요. 옳게 그래도 은찬이는 그럴만하지. 친자식이잖아. 민지하고는 다른 얘기야. 형님. 몰라. 요즘 같아서는 내가 왜 남의 자식을 입양을 했나? 후회가 된다고. 에휴. 그러지 말고 올케가 민지 좋아하잖아. 그럼 올케가 데려가서 키울래? 네? 민지가 무슨 반려동물도 아니고 좋아하니까 데려가 키우라뇨? 아니 그렇잖아. 올케는 맨날 민지가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키우나 올케가 키우나 친엄마 아닌 건 똑같잖아. 저는 순간 화가 나서 형님을 저도 모르게 째려봤어요. 그러자 형님은 제 눈빛에 뜨끔했는지 나도 알아. 이런 말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 나더라 어쩌라고. 형님. 그래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민지한테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누굴 생각해? 됐어. 올케가 데려다 키울 거 아니면 더 이상 아무 말 마.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아마도 더는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는 외숙모로서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개입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럼 자기 말은 형님이 민지한테 상처 주는 소리를 해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나도 자기 마음 알아. 근데 민지 엄마는 자기가 아니고 우리 누나잖아. 매형도 있고. 저 과정을 넘겨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자꾸 자기가 중간에서 개입하면 우리 누나 성격에 파양 소리 나오지. 뭐? 파양? 저는 파양이란 말에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그런 일이 생길까? 형님을 만나도 민지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출산을 한 형님은 자기를 똑 닮은 딸을 낳았는데 처음 하는 육아에 정신없이 지내는지 아이 100일 때 얼굴을 본 뒤로 한참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중간중간 민지가 잘 지내는지 궁금한 저였지만 형님에게 또 빌미를 주는 것 같아 참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고
그건 신우가 결국 민지를 파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인지 저는 다음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자마자 카페가 아닌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마치 따지러 간 사람처럼요. 뭐야, 아침 대바람부터? 형님 민지 파양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아, 그거? 도저히 내 깜냥으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 그럼 어떡해?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일찌감치 다른 부모 찾게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어? 민지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도 다 아시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입양 기회 없다는 거. 그래, 근데 원래 민지는 내가 데려올 때부터 나이는 다른 애들에 비해 많았어. 그럼 잠깐이라도 부모가 있었으니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나은 기억으로 사는 거 아니야? 뭐가 나은 기억인데요? 파양당했다는 상처만 남겠죠? 옳게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내가 입양한 아이 내가 파양했다는데 옳게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내가 민지 그거 데려다가 키우라고 했잖아. 그때는 싫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뒷뚝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친자식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애를 다시 보내요? 그럼 어떡해? 나는 내 자식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애가 둘이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옳게는 애 하나잖아. 근데 민지 그건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이고. 그럼 그 돈은? 전에는 몰랐어. 애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몰랐고 또 내 자식 낳으니까 남의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것도 몰랐어. 옳게도 생각해봐. 그 돈이면 내 자식 조금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는데 그 돈이 안 아깝겠어? 형님? 시끄러워. 내가 옳게 윗사람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가뜩이란 새벽 잠 설쳐서 피곤한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사람 염장을 질러? 저는 거의 내쫓기다시피 형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지 생각이 나서 울고 말았는데요. 외숙모이자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큰 결심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것도 늦은 저녁에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연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외숙모. 민지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저는 놀라 한 걸음에 현관으로 갔는데 마음 아프게 아이는 맨발로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신발은 어쩌고 이러고 왔어? 저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 도망 나왔어요. 처음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긴. 민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죠. 민지가 하지 못한 그 말을 이미 들은 것처럼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지를 제 품에 꼭 안았어요. 잘 왔다고, 외숙모도 보고 싶었다고요. 그랬더니 다 컸다고 생각한 민지가 제 품에서 그제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 얼마나 참았을까?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 저희 아들도 또 제 남편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렇게 저는 민지를 조카가 아닌 딸로 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지를 정식으로 저희 딸로 입양하기 전에 형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라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저 역시 민지를 형님과 만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 복잡한 입양 절차를 모두 마쳤답니다. 워낙 같은 집 사람에게 파양이 된 거라 보육원에서는 제가 민지를 입양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민지가 제 딸이 되는 것을 원했고 그렇게 저와 민지는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해 모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형님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캥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겠다며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저와 민지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정식으로 가족이 된 민지는 전에 없던 밝은 아이가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딸이 한 짓이 있으니 민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셨고 그래서인지 다달이 저에게 민지 교육비에 보태라며 얼마의 돈을 주셨는데 처음엔 거절할까 하다가 민지가 이 사실을 알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돈을 받고 민지가 다니고 싶어 하던 피아노 학원을 보내줬어요. 민지야, 피아노 학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야? 엄마가 말했지? 응, 너무 감사해요. 맞아, 우리 민지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 그리고 잊지 마. 엄마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민지 너를 사랑해, 알지?
저는 민지를 데리고 와서 6개월 정도는 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이 민지는 완전 다른 아이가 되어 제가 바라던 친구 같은 딸이 되어줬어요. 같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아들만 있는 엄마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렇게 민지는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민지가 제가 모녀의 인연을 맺은 지 4년이 되어갈 즈음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민지가 생활하던 보육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리고 민지의 조부모님이 찾아왔다며 민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민지의 진짜 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말았죠. 하지만 아이에겐 참 잘된 일이었기에 저는 이젠 중학생이 된 민지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민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에 조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보육원을 찾은 저희 부부와 민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민지의 조부모님을 뵙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민지의 사연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네가 민지니? 하랩이다. 이렇게 많이 컸구나.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할미야,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다. 우리가 죄인이야. 민지의 조부모님은 민지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그렇게 민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지는 그 모습이 조금 얼떨떨한지 계속 저만 쳐다봤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이내 대견하게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래, 그게 정말이니? 우린 네가 입양도 가지 못하고 내내 널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살까봐 무서웠다.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조부모님은 이내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아니라며 예쁘고 착한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민지가 왜 보육원에 오게 됐는지 그 사정도 모두 듣게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민지 부모를 반대했어요. 부모의 욕심이었죠. 그저 아들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두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냥 지들끼리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민지가 생겼고 애가 생겼더니 둘이 일을 많이 한 모양인데 같이 건물 유리를 닦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둘이 똑같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민지가 있었다는 건 더 늦게 알았어요. 근데 하도 지은 죄가 커서 그런지 이제 와서 민지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사실 그때는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참 오래 걸렸어요. 제가 죄를 낳는다고 정말 두 분에게도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한 게 없어요. 민지가 워낙 바르고 예쁜 아이라서요. 그런데 실례지만 민지를 데려가실 생각이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요, 민지가 진짜 가족을 만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딸처럼 키운 민지를 저분들에게 보내야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희야 당연히 그러고 싶죠. 하지만 민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우신 정이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혈연관계라고 해도 저희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여보. 그렇지 민지야. 하래비는 민지랑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민지는 다시금 예전 습관이 나오는 듯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저도 욕심이 나서 인지 민지에게 그 어떤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민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랑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 분과 친해지고 싶고 친부모님 얘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 지금 저희 부모님과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네가 오기 전에 들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민지의 조부모님은 민지를 처음 입양한 형님에 관해 보육원 원장님에게 파양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건 모르고 계셨기에 당신들께서 민지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두 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민지에게 상처를 준 형님이 국내에 없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는지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 집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자고 하셨던데요. 그러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시다며?
저에게 한눈에 봐도 두둑해 보이는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거 저희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이걸 받으면 제가 그동안 민지를 키운 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싫습니다. 나중에 우리 민지 시식할 때 그때 민지한테 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저희 부부가 똑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애 키우는데 요즘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던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야 이 노인네가 평생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그 돈은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말 마음처럼은 되지 않는 건지 때도 얄궂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 경기가 나빠 남편의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남편이 실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임대보증금을 2배나 올려달라고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당장 집을 줄여 이사를 가고 그 돈으로 남편과 저 둘이 식당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부부는 밤마다 그렇게 심각한 상의를 했는데 민지가 새벽에 했던 저희의 대화를 어쩌다가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먼저 봤던 민지의 할아버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민지에게 들었다면서 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크진 않는데 내가 삼각 건물이 있어요. 마침 계약이 끝난 가게가 있어서 거기를 민지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요. 네, 저한테요? 싫어요. 괜찮습니다. 사정 다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날 저희 아내도 집에 가서 두 분 내외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남은 자식도 없고 핏줄이라고 민지하는데 이제라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럼 민지한테 주세요. 민지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는 아니죠. 아니요, 민지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민지의 엄마도 저한테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지내시는 곳이 좀 평수가 작은 것 같아서요. 아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곤란한데요. 아파트는 정말 괜찮습니다. 작아도 저희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압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 자식에게는 주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라도 베풀고 싶네요. 사양하지 마시고 다 민지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당당하게 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게랑 아파트는 꼭 주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염치 없게도 끝까지 마다하지 못했어요. 제 코가 석자인 것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너무나도 절절하게 진심이 느껴져서 받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민지 덕에 막막했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아니, 누가 보면 로또라도 맞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민지 할아버님이 와서 장사를 하라고 주신 가게는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 비하면 커도 너무 컸어요. 게다가 자리도 너무 좋아서 장사도 정말 잘 됐는데요.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또 예전에 둘이 벌었던 수입의 몇 배를 한 달에 벌 수 있었죠. 이사간 아파트는 내가 언제 이런 데 살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는 최고급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참 죄송하고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두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내자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신 거라며 웃으시는데 그냥 앞으로 민지에게 또 민지의 조부모님에게 잘하는 마음으로 보답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어요. 그리고 민지가 18살이 되었으래 영영 오지 않았으면 했던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에게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희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옳게 잘 지냈어. 어머 세상에, 가게 정말 좋다. 형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오신 줄 알면서도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건 됐고 민지 가족 찾았다며 엄청 부자라던데. 맞아. 이 가게도 그분이 주신 거야. 그리고 또 뭐 받았어? 네, 그게 근데 왜 궁금하세요? 왜긴 원래 엄마는 나였잖아. 사실은 이게 다 원래 내 건데 내가 안 궁금하겠어. 형님 민지 정 안 간다고 파야한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래놓고 제가 뭐 받았는지는 궁금하시고요. 옳게 말이 좀 심하다.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후회했지. 내가 왜 캐나다까지 갔는데. 민지 보기 미안해서 그런 거야.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안다고. 그리고 솔직히 몇 번이고 민지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서 키운 정이 있잖아. 이제 와서요? 형님 정말 낯짝도 두껍네요.
왜 제가 뭐 좀 많이 받은 거가 눈이 배가 아프세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민지 조부모님도 형님이 민지한테 한 짓 다 알고 계세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라고요.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왜 민지 팔아서 돈 버니까 눈이 도냐. 누나 지금 남의 가게에서 왜 큰 소리야. 눈 돈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나잖아. 막말로 누나가 민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민지 입양했겠어. 친자식 생겼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누나 한국 온 거 나 민지가 몰랐으면 좋겠어. 민지 이제 우리 딸이고 난 우리 딸 마음 아픈 거 못 봐. 하 웃겨. 언제부터 민지가 니들 딸이야 됐고 나 민지랑 민지 조부모님 만나게 해줘. 형님 됐고 그냥 만나게만 해달라고. 형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민지와 민지 조부모님을 만나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리고 남편은 민지는 안 되고 조부모님과는 만나게 해준다며 형님을 데리고 민지 할아버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사실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민지 할머니께 형님이 곧 할아버님을 뵈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돼서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저도 뒤따라갔는데 안내를 받고 도착한 사무실 안에서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신 건지 민지 할머니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계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인연 얼굴을 꼭 보고 싶었다. 어디 감히 내 손녀한테 그런 상처를 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 할망구가 뭘 먹고 이렇게 힘이 세야. 너는 왜 보고만 있어. 이 할망구 좀 어떻게 해봐. 왜 누나가 만나게 해달라며. 난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무슨 문제 있어. 여보 그만해. 그러다 사람 잡겠네. 아닙니다. 계속 하시라고 하세요. 저희 누나는 좀 혼나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민지는 절대 저 사람 만날 일 없게 할 거예요. 민지가 괜찮다고 해도 제가 절대 못 만나게 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는데 그날 그렇게 후되게 당한 형님은 무슨 억하 심정인지 나중엔 저희 부부에게 민지를 만나게 해준 대가를 내놓으라며 인간 말똥짓을 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과 연을 끊기로 했고 시부모님도 아무리 당신을 딸이지만 한심하다며 다시 보지 말자고 집에서 내쫓았다 고하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갑자기 한국에 혼자 돌아온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글쎄 형님은 캐나다에서 돈 많은 남자를 꼬셔 남편을 갈아치우려고 수작을 부리다 그걸 제대로 걸려서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가뜩이나 욕심도 많고 인성도 별로인 형님과 사는 것이 힘들었던 아주버님이었는데 이번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는 당신이 키운다며 형님을 빈털터리로 내쫓은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엄한 곳에 쏟아서 결국 가족들에게 도외면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게 왜 그렇게 인생을 한심하게 사는지 보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저런 사람도 나중엔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저는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형님이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절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 인생에 만난 사람 중 형님이 최악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형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저 남편에게 피해나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민지는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올해로 대학 졸업반인데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아직 시간도 많고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정말 민지가 저의 품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긴 하나 봐요. 원래 부모는 자식이 자립하는 그날까지 품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자식은 왜 이렇게 빨리 커버리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셨겠죠. 언젠가 우리 딸이 결혼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저희 딸도 제 생각을 꼭 해주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